천재들은 10대와 20대에 무엇을 했는가? 세리자와 순숙해짐. 마오쩌둥 1893년에서 1976년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억압이 없는 조국의 재생을 맹세했다. 인간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힘을 혐오했다. 마오쩌둥은 인간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려는 힘을 혐오했다. 마오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의 농민들을 통해 권력과 억압이 인간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피폐하게 만드는지, 인간의 의욕을 어떻게 빼앗는지를 가까이 보면서 자랐다. 이때의 인식이 뒷날 마오쩌둥 혁명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당시 중국 민중들은 국내의 위정자와 중국을 집어삼키려는 국외의 제국주의적 열강으로부터 이중의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마오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옛 질서를 파괴하자고 호소했다. 마오는 혐오스러운 상황에 빠져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중국이 인간성 해방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했다. 마오의 10대와 20대는 억압과 권력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에 도전해가는 시기였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그 이듬해 전쟁이 끝나자 시모노세키에서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중국은 이 뒤로 오랜 정치적 혼란에 접어들었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혼란의 한복판에서 청춘 시절을 보냈다. 부당한 일에는 결코 자신을 굽히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1893년 12월 26일 중국 후난성의 사오산충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마오순성은 자신의 노력 하나로 빚을 잔뜩 짊어진 빈곤 생활을 딛고 당대의 한 재산을 이룬 분홍이 되었다. 가족으로 부모와 3명의 아들과 외동딸이 있었는데 마오쩌둥은 장남이었다. 당시 많은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었다. 반면 어머니는 상냥하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마오는 5세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밭농사를 돕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일을 착실하고 철저하게 하는 성격이었다. 7세가 되자 마오는 아버지의 명의로 장부 처리와 편지 쓰기를 익히기 위해 서당에 나갔다. 글자를 익힌 마오는 금세 책에 흥미를 가지고 읽기 시작했다. 그는 사내아이답게 서유기, 수호전, 삼국지연의 등 영웅이 등장하고 권선징악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틱한 세계를 좋아했다. 마오가 10살 때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그를 게으르고 밥만 많이 먹는다고 꾸짖은 일이 있었다. 아버지의 말에 화가 난 마오는 맹렬하게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만일 아버지가 자신을 때리는 일이 있으면 당장 강에 뛰어들어가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때는 어머니의 중재로 별 탈 없이 지나갔지만 마오의 내부에서는 벌써 부당한 취급에 대한 반항심이 싹트고 있었다. 당시의 중국은 유교 사회로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마오는 서로 상대가 아버지라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자신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서당 선생님이 매질을 하자 서당을 뛰어나와 집에 돌아가지 않고 3일 동안 구릉지대를 헤매고 다닌 일도 있었다. 마오의 강한 반항심에 놀란 서당 선생님은 그 뒤로는 2번 다시 그에게 매를 들지 않았다. 이제 가십대에 접어든 소년 마오의 마음속에는 벌써 억압을 싫어하고 자신을 억압하는 것들에 대해 과감히 도전하려는 정신이 도사리고 있었다. 뒷날 마오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것만큼 나쁜 일은 없다. 그것이 서로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라고 썼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학교에 입학했다. 마오는 점차 바깥 세계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1906년 마오가 13세 때 후난성에서는 20세기 최초의 기근이 발생해 후난성의 성도인 창사에서 쌀 소동이 일어났다.
서태후의 청조 정부는 폭도들을 처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마오는 진압하는 정부 쪽이 아니라 폭도 쪽에 공감을 느꼈다. 서당을 그만둔 마오는 기업에 전념하게 되었다. 풀베기, 소, 돼지, 말 등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일가에서 유일하게 배운 사람이었던 그는 장부의 관리도 도맡게 되었다. 이제 마오는 건강한 농부였다. 농부로서의 마오가 그의 혁명사상의 뿌리이기도 했다. 마오는 14세 때 4살 위의 처녀와 결혼했다. 이 결혼은 마오는 없었던 일이라고 부정하고 있다. 결혼 뒤 3년간은 집안일에 종사했다. 이 무렵 마오의 삶을 엿보게 해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타작 한 쌀을 양곡 창고로 옮겨야 하는 수학기 어느 가을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오는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횡하니 소작인을 도우러 나가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아버지의 사이에 심한 입씨름이 벌어졌다. 마오는 이미 신분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대등하게 상대해야 한다는 자세를 몸에 익히고 있었다. 그리고 빈곤이야말로 적이며 도움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맨 먼저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10년 17세가 된 마오는 어머니의 고향인 샹샹의 소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반대했다. 자신의 한팔이기도 하고 농업 경영의 조언자이기도 한 귀중한 노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오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학교에 입학하여 단 1년 만에 소학교를 졸업했다. 그 1년 동안에 그는 역사, 지리, 자연과학, 고전을 배웠다. 그리고 워싱턴, 나폴레옹, 피터 대제, 월링턴, 글래드스턴 같은 위인전을 섭렵하며 서양 세계의 영웅에 대한 동경심도 키워나갔다. 그뿐 아니라 중국 국내의 개혁을 논하는 사상가의 문장에도 접하게 되었다. 마오는 그때 이미 비범한 독서가가 되어 있었고 그의 걸출한 글 재주는 교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순원의 삼민주의의 공명에서 혁명에 참가했다. 마오가 입학하던 해 후난성에는 다시금 가뭄으로 심각한 기근이 닥쳐왔다. 쌀 소동이 빈발하고 농민들은 더욱더 공공해져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들이 벌어졌다. 마오는 이러한 농민들의 참상을 구할 수만 있다면 온몸을 내던져도 좋다고 생각했다. 사실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자신이 입고 있던 의복을 주워버린 일도 있었다. 그러나 기근은 한 개인의 소박한 선의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사회와 정치를 근본부터 바꾸지 않는 한 빈곤의 해결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학교를 졸업한 1911년 여름 마오는 창사에 있는 샹샹 중학교에 합격했다. 창사는 정치, 사회, 문화, 정보가 모여드는 장소로서 그 무렵 후난성의 청년 의식 지식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해 가을 10월 22일 창사에서 20세기 최초의 혁명운동이 돌발적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삼민주의,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제창한 순원이 이끄는 신의 혁명으로 마오도 이 혁명에 참가했다. 삼민주의 가운데 민생주의란 빈부의 차를 없애자는 사상이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마오의 정치적 태도는 한편으로는 빈곤을 없애기 위한 철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청나라의 지배를 승인한다는 매우 절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청나라의 조정이야말로 개혁을 방해하는 장벽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마오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절충적인 태도를 버렸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보여주기 위해 낡은 정치 체질을 상징하는 변발을 잘라버렸다. 그리고 혁명군에 입대하여 일개 병졸로 훈련을 받으며 치사와 물통 나르기 등 잡일도 했다. 그러면서도 병졸 급료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신문을 사 보는 데 썼다. 도서관을 학교 삼아 학문의 길에 정진했다. 1912년 2월 청나라가 쓰러졌다. 혁명의 지도자가 순원은 새로 수립된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의 지휘를 위한 스카이에게 양보하는 데 동의했다. 정치혁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마오는 제대 뒤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생각 끝에 이전에 장부를 다뤘던 경험을 기억해내고 상업학교에 입학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어 교과서가 많아 겨우 1개월 만에 퇴학하고 말았다. 마오는 일생을 통해 영어를 능숙히 구사하게 되는 일은 없었다. 곧이어 후난 성립 제1중학교에 1등으로 입학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6개월 만에 퇴학했다. 학교가 그와 맞지 않았던 것이다. 19세 때 마오쩌둥은 학교 생활은 결국 도서관에 다니는 일이 되고 말았다. 집값이 싼 창사의 방에 살며 물과 구운 떡만을 먹으며 거의 매일 성립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마오는 왕성한 독서욕을 채워주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도서관을 소의 야채밭이라고 불렀다. 스미스의 국부론, 다윈의 종의 기원, 헉슬리의 진화와 논리, 미래 논리학, 스펜서의 사회학의 연구,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 루소의 민양론 같은 고전 명저를 차례로 독파하고 나아가 서양의 정치론과 세계사, 세계지리, 그리스 신화 등에도 손을 뻗쳤다. 신문은 구석구석까지 읽으며 언제나 국내의 세세한 움직임에 주의 기울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범학교에서 지식과 학문의 기초를 닦았다. 1913년 초 20세가 된 마오는 제1사범학교에 입학했다. 이 학교는 휴머니즘을 지도원리로 삼아 소학교 교원을 양성하고 있었다. 마오는 이곳에서 25세까지 5년간을 보냈다. 뒷날 마오는 지식과 학문의 기초는 제1사범학교에서 닦아졌다고 말했다. 제1사범학교는 졸업 뒤 소학교 교사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학비를 면제해주는 급식 학생만을 대상으로 뽑았다. 마오는 6년 뒤 1919년 3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창사의 소학교 교원이 되어 그 의무를 다했다. 사범학교 시절 마오는 몸을 열심히 단련했다. 그는 농민이자 병사인 자신의 몸이 허약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 매일 냉수욕을 하고 열심히 걸어다녔다. 또 시간을 내서 수영을 하거나 산에도 자주 올라갔다. 이 시절에 마오는 철학교사인 양창지를 만나 인간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큰 영향을 받았다. 양창지는 영국에서 6년, 일본에서 4년간 연구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서 지식보다는 실용과 공리성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래머티즘 철학에 정통했다. 양창지는 마오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속물주의와 수능주의를 하루빨리 타파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실력 하나만 있으면 될 수 있는 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의사와 농부, 실업가, 예술가가 되기를 권했다. 양창지의 집에는 그가 주목하고 있던 학생 몇 명이 곧잘 모여들었는데 마오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는 주로 조용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인간과 사회, 국가 나아가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그 본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독서를 계속했다. 그는 보다 바람직한 문명 형태와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공론으로 그치지 않도록 실천과 결합시키는 일을 추구하고 있었다. 5.4운동에 참가하며 조직자로서 기반을 쌓기 시작했다. 마오는 조금씩 실천가로서의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친구들과 학우회라는 이름의 자기 수행회를 조직한 뒤 그 모임의 서기를 맡았다. 1918년 25세의 마오는 제1사범학교를 졸업했다. 그해 4월 그는 지역 유지들과 함께 국가이익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시민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신민학회를 조직했다. 여기서 내세우고 있는 국가란 현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잉태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시민 혹은 새롭게 태어날 새로운 시민과 함께할 국가를 가리킨다. 마오를 비롯한 신민학회 회원들은 매주 모여서 시사 문제를 토론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야간학교 운영을 위해서도 애썼다. 마오는 야간학교에서 역사를 강의했다. 이곳에서 가진 노동자들과의 교류는 마오에게 자신의 글이 난해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 그해 9월